국정감사 둘째 날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히려 국감장 바깥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말 그대로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무성 대표가 예상치 못한 가속사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위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교수님께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그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 비해서 양형이 조금 적다라고 하는 것, 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지만 이제 이게 이제 재판이 있었던 게 올해 2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유가 됐던 것이고, 네. 올해 전에 어떻게 보면 얘기인데 이 부분을 김무성 대표와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왜 또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을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지만 네. 언론에서는 원래 이제 판결이 있으면 그때 기사를 쓰거든요. 바로 나오죠. 근데 벌써 뭐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때는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거 대부분 이거 판결문 이거 대부분 저 검찰 출기자들이 좀 보거든, 스크린을 좀 하거든요. 이런 측면이 좀 이상하고, 근데 그때 몰랐던 게 뒤늦게 나온 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 배경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문제는 지금 이게 지금 자꾸 이제 그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는 약혼한 것도 아니고, 또 어제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뭐 하여튼 딸이 뭐 결혼하겠다는데 심지어 파혼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울면서 매달려서 도대체 그건 뭐 딸을 꺾을 수 없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게 김무성 대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대신 분명히 사법부에서 어떤 이게 양형에 작용을 할 수 있다면 우선 변호사를 어떤 훌륭한 변호사를 썼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늘 돈의 위력이라는 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구나 이 사위가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뭐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기업을 했던 네. 그런 분이고, 또 같이 그 어떤 마약을 했던 사람들, 이번에 기소됐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도 유력 집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따지면 그런 여러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됐던 것이니까 그 사안에 집중해야지, 이걸 지금의 김무성 대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저도 보면은 반은 동의합니다. 반을 동의한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일단 어쨌든 8월 25일인가 26일 날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예비 사위였지 사위가 아니었죠. 예. 뭐 다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가 이거 어디 갔냐 그 녀석 그랬더니 해외 나갔어요. 그 2달 동안 감옥 가 있는 동안 해외 나갔던 것으로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딸이. 재판받는 거를 구속 상태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고 나서야 한 달쯤 지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참 없더라. 뭐 한숨 푹푹 내쉬었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간에 보면 이모 씨가 이 사위라고 그러십시다. 네네네네. 사위 이 씨가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권력으로서 무엇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은 그건 별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 집안 자체가 원체 보면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고 하니까 상당히 보면 훌륭한 그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겠죠. 그러나 거기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더 높은 게 하나 있죠. 국민들의 바로 정서입니다. 정서법. 최근에 보면은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른바 부유층 자녀들끼리 모여서 네. 마약을 하고 거기서 보면은 온갖 이런 것들 갖다 보이는 가운데 그 열렬 형사를 때려 부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천만 관객이 통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대권을 지향하지 않는 그런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면은 네. 이건 아름다운 순해 보일 수 있어요. 15번이나 저 마약을 투약하고 뭐 이랬는데도 이해하고 딸이 사랑해갖고 사랑해서 품어줬다. 품어줘서 마약을 끊게 하고, 그리고 둘이서 참 해피엔딩으로 결혼식을 치루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해 봅니까? 하지만 이 상황은
김무성 대표의 바로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작은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간 속인 것 아니냐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완전히 뭐 좀 그런 아주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 보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것을 갖다가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순해 보시고 잠깐 몰아 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니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1997년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만은 당시 소산 김현철 씨가 구속되었을 때 한보 사태 건으로, 물론 나중에 뭐 처벌은 조세 포탈로 받습니다만은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TV에 나와서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자식의 허물은 애비의 잘못이다. 어쨌든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순애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마약 15살 2년 반이나 했대요. 그것도 검사님 앞에서 자백한 것만 1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2년 반 했답니다. 2년 반 동안 15회를 했다는 건 2달에 한 번 했다는 얘기인데 참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습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다 아는 가운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일반 가정이라면 뭐 따뜻한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동화, 소설일런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국민들한테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서 기자들하고 일단 기자 간담회 형식 한번 퉁 털고 이거는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리고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좀 봐주라 하기에는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두 분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네요. 글쎄요, 이제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예비 사위죠. 예비 사위가 실제로 마약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달 뒤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둘이 지금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만나고 딸은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딸이 자기 나중에 이제 신랑 될 사람의 이런 그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부모한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더구나 그걸 숨겼겠지요. 그리고 딸이 그 뒤에 이제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결사 반대를 했던 상황이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정서법 좋죠. 그러나 국민정서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럼 과연 그 당시에 그 딸이 울고불고 이렇게 자기 인생인데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갈라 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반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요즘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같이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럼 내가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도 나는 반대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자기 몸과 자기 가정을 못 다스리면서 어찌 나라를 일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목에 또 전적으로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수신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을 갖다가 참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데 자식을 이겨야 합니다. 자식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면 우리 멀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소산 김현철 씨,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홍삼 트리오, 홍업, 홍일, 홍걸. 자식을 못 이기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국민 통합이 헤어집니다. 자식을 이겨야죠. 자식을 이겨야 되고 친인척을 이겨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주변의 자식, 친인척들 이걸 못 이겨서 사달이 나요. 근데 저는 딱 느끼는 게 김무성 대표 참 사람은 참 좋은 분이다. 참 좋은 분이고 딸이 엉엉 울고 그러니까 저 부모의 심정으로서 딸하고 비슷하니까 뭐 부모 안 했겠죠. 그러나 저는 갑자기 문득 어제 오늘 보면서 이런 삼국지연의 한 대목이 생각나요. 거기 보면 원소란 장군이 나옵니다. 조조하고 싸우는 원소가 자기 그 막내 아들이 병이 아프니까 천하대업을 놓고도 그 병 구안한다고 매달리게 되면서 그걸 천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버지로서의 김무성 대표의 그런 자세, 김무성 씨의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보면 꼭 아름다운 소설일 수 있으나 그래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집권 여당의 또 1번 주자지 않습니까? 당 대표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처신, 뭐 지나간 일 갖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갖다 당장 결혼하고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좀 당장 어제 아래 보면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은 너 이혼해. 그럴 수도 없는 거 근데 아니겠어요? 황 의원님, 사실 또- 마무리할게요. 네. 그런데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소외를 갖다가 지금 보면 국민들 앞에서 정중하게 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일반 시민들이 하나 또 연상하는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내의 어떤 그 친일 부친의 그 행적이 친이 있을 아니죠. 그건 저 용공. 네, 예, 용공 그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 그거는 좀 얘기를 전혀 다릅니다, 얘기가. 다르다. 자 보세요, 우리 윤석열 앵커께서 윤석열 앵커는 아버지나 엄마를 갖다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낳은 것이죠. 권양숙 여사의 부친은 권양숙 여사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를. 하지만은 이것은 자기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부모라면은 보면 김무성 대표는 YS 시절에 저 사정 비서관도 했고 내무차관도 했고 그다음에 5선 의원 될 때까지 자식의 그런 정정들이 있었다면 그런 걸 사전에 탐지해서 결정권이 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당장 하루 만난 지 하루 만에 후딱딱 결혼했습니까? 당장 얘기 나오는 것이 5월달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 2월까지 예비 사위가 없어지니까 걔 어디 갔나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미 집안끼리 상당히 알고 있었고 약혼식을 구체적으로 언제 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른바 수신 제가 하는 그 제가 부분에 있어서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런 부분들 챙겨서 혹시 이러저러한 네네. 아니 지금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어제 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끼리 어울려 갖고 그러면 집권당이 그럼 의원이고 하면서 그런 뭐 분위기들을 보면서 잘 자식들을 살펴야 될 책임은 김무성 대표 가장인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갖다 지금 일부 보니까 자꾸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수적인 거 아시죠? 그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건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버지는 선택할 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비 사위가 어디 갔느냐. 사귀는 그때 예비 사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뭐 예비 사위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사귀는 사람이었겠죠. 그거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잘 몰랐다는 얘기의 반증이다 저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부모와 자식 이 부분은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도록 부모가 늘 그 지도하고 또 보살피고 이러는 것은 부모의 도리지만 그러나 30살 넘은 더구나 이제 성인의 어떤 본인이 앞으로 결혼을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하거나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모는 도와줄 뿐이에요. 근데 정말로 좋아서 이렇게 결혼한다고 정말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과연 본인이 그때 뭐 이게 내가 대선 주자로 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까 그래서 이걸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제가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보고 더구나 이제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예전에 그러면 곧여기서 사위가 10년 전에 무슨 뭐 다른 전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동안 전과주 해갖고 결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사전에 알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알아서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어떤 작용을 했다. 이건 큰 문제죠. 그러나 수신제라고 제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고 잘 가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도 수신제가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까지도 책임지기는 어려운 그럼 하나만 더 측면이 여쭤볼게요. 사실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사실은 의혹이 이번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미 이번이 첫 번째였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뭐 채용 의혹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김무성 대표가 대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원대 무슨 그 교수로 채용된 과정 그런 의혹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그게 검찰에 일부 제기를 아마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과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제 사위의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핵심을 논점을 지금의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됐으니까 지난번 뭐 재판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그러나 따져볼 것은 김무성 대표가 작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짚어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신제가 쳐넣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 여권 내에 부동의 1위
대권 후보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오늘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동률로 공동일이죠. 공동률을 나왔는데 여권의 문제가 김무성 대표 외에 부각되는 여권 주자가 후보군이 없다는 없어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면 지난번에 지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참 보면 여권이 불안하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권은 보면은 김무성 대표 혼자 뛰고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야권은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이른바 빅3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보면 나옵니다. 나오죠. 예, 네, 보면은 지지다, 그러니까 박원순 있고 나머지 박원순, 김무성 공동 문재인, 안철수, 오세훈하고 유승민 네, 쭉 떨어져요. 격차가 좀 나죠. 그래서 야권 전체를 합치고 여권 전체를 합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야권이 47 나오고 여권이 43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위험하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스페어 타이어론을 갖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니까 그런 식으로 페이스 메이크를 해주면서 그렇게 아직도 대권까지 가려면 한 1년 반 넘어 있거든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갑자기 국민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치 과거 이회창,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이회창 총재가 그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한 방에 꺾어지듯이. 근데 2002년에 다시 살아나서 쭉 가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에 맏며느리의 원정 출산 문제. 그다음에 두 아들하고 저 300평짜리 고급 호화 빌라를 갖다가 3개층을 얻어서 산. 이게 딱 보도되는 순간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 대안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지지율이 좀 빠질 것이다? 저는 일단 빠진다고 봐요. 일단은 빠진다? 일단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보고 그래 아름다운 순회 보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 더 밀어주자 짝짝짝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까 제가 앞서 베테랑 영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아시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그 아버지도 굉장히 부유하셨던 분 전방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저 큰 누나는 아시다시피 저 현정훈 회장의 어머니고 현대건설. 자, 돈 많고 이런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위가 정말 어렵게 고학했던 이런 얘기라면 이건 좀 괜찮은데 이 집안 또한 보면 충북에서 내로를 하는 집안인데 국민들 머릿속에는 상당수 국민들 머릿속에는 유전무죄 아니면은 유권무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권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돈을 활용해서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영린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느 선에서 막아내느냐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저는 앞으로의 어떤 대처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무성 대표 적정한 시점에 보면은 정중하게 국민들한테 무릎을 꿇고 3번 머리를 갖다가 조아리더라도 제대로 집안을 갖다 다스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사실은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 이게 끝났나 싶었더니 또 계속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그 선거 지난 지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지난 지 1년도 훨씬 지났는데 조금 국민들이 보기엔 좀 느닷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권에서 거론되는 분위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이 부분이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 이런 좀 의혹이 들 것 같고요. 여야나 야나 사실은 이 집안의 문제가 이제 동시에 이제 불거졌는데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그 자식 문제 특히 병역 문제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회창 그 예전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병풍 병역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낙마다시피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청문회 때 그 자식이 정말 선천적인 병이다 이렇게 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자식의 이 병역 문제 하면서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로 이 사회 지도층이 된다고 하는 것이 특히 어떤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간다는 게 정말로 험난한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황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떤 지도자가 될 때 이 집안을 다스리고 이게 수신제 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지나치게 이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보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청문회 때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지긴 하는데 이걸 너무 정서적으로 이걸 깎아내리고 이게 지나치게 의심의 눈초로 보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과도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은 아니다. 저도 이제 청문회를 예전에 취재도 하고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한 면으로 몰아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 제도도
도입된 지도 꽤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 검증, 신상 검증하는 것도 꽤 됐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검증할 때 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하는 우리 문화가 좀 될 필요는 있겠구나. 특히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김무성 대표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선후를 따져서 과연 그런가? 과연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논란을 해야지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조건 이걸 걸어서 비판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간 얘기다. 저는 김무성 대표 뭐 사실 의원 되기 전부터 사실 아는 사이입니다만 제가 그분을 뭐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국민들은 사실은 기사 바쁘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 않아요. 제목만 보고 사실은 판단한다. 그런데 아이 뭐 마약 사위 뭐 김무성 뭐 재판 이렇게 하면 다 그걸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보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 전체적으로 좀 여야나 야나 국민들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위의 죄의 종류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마 범죄였다 그러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문재인 대표 지금 계속 실현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못지않은데 오늘은 또 제2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아, 이게 보통 뚝심이 아니에요. 국민, 당원 모두 어느 한쪽에서도 불신임 받으면 물러나겠다. 이게 거의 저 문재인 대표 보면서 야 역시 특전사 출신답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밀어붙이는 데는 문재인 대표 당할 방법이 없다. 아, 심지어는 그동안 보면은 문재인 대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정세균 전 대표조차도 아이 저 문 대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격다짐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총재제를 이제는 보니까 제왕적 당 대표제를 갖다 만든 것이 혁신안 1차부터 10차까지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9월 16일이죠.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하겠다. 그것도 혹시라도 뭐 하니까 이중 잠금 장치로서 이번 12일부터인가요? 12일부터 15일까지 네, 여론조사. 뭐 국민 반, 다음에 당원 권리당원 반 해갖고 그거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난 그만두겠다. 배수해지는 이게 뭐냐니까 이런 프레비시트라고 그러죠. 이 정치학에서 일단 국민 투표는 반드시 내건 쪽이 이기게 됐습니다. 좀 중앙위 같은 거 좀 56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 60%가 친노계거든요. 범친노계. 물론 정세균 전 대표 쪽에서 어떻게 행보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거의 겁박하듯이 누르듯이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오랜만에 정말 옳은 말씀하셨다고 봐요.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니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등의 전당대회에서도 했으면은 그걸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을 일이지 아니 왜 중앙위원회에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거고 왜 우격다짐식으로 그걸 갖다가 본인에 대한 신임을 연결시키고 핵심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목에서 저도 사실 그 얘기 그날 그 얘기 들으면서 좀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 그 얘기예요. 그 대신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냅시다. 입에 재갈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겁박 정치입니다. 협박 정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 지금 비노계, 비문계 너희들은 항복하고 내 말을 따르든지 아니면 나가라. 혁신안에 반대하면 반혁신이다. 반혁신, 흔한 반동 분자니까 나가라. 아니면 무조건 날 때 굴종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 과연 보면 문재인 대표 그야말로 그동안 뭐 소통을 이야기하고 또 보면 이런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분으로서 적합한 이 정치, 정당 운영 방식인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치 행위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특전사 출신인데 그동안에 사실 특전사 출신답지 않게 사실은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황 의원과는 좀 다른 시각인데 그동안 너무 동네 아저씨 하다가 지금 너무 상황이 사실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노의 압박은 혁신 아니고 뭐가 필요 없다. 무조건 당신이 그만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묘한 게 국민 정서도 사실 뭐 국민 정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호남의 민심은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간판으로는 어렵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심 카드를 들고 나와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순 내가 어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저도 물러나가고 당원 여론조사에서 저도 물러나가고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이 물론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친노들이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는 계산해봐서 둘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재심을 받고 나면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별개의 봅니다. 문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재심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중앙위에서도 576명 중에서 상당수가 문재인 대표가 임명장을 준 사람들이고 또 지난번 4.19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여론들이 꽤 있었을 때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표 물러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 승부수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그러면 이겼을 때 비노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표 앞에서 모든 걸 다 승복하고 더 나쁘게 하면 굴복하고 이제 이렇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면 위험하다. 거기에서 흔히 얘기하는 탈당, 분당설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보죠.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한번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 어차피 주류가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한 친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공천권은 주도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명분까지 이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노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들 이야기하지만 총선 대선에서 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로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 이탈하거나 아니면 말로는 승복을 하지만 겉으로는 자기 살궁리를 찾은 또 다른 네. 굴을 파고 뭐 교토상굴이라고 해서 뭐 토끼가 뭐 위급하면 세계 피할 굴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비노의 입장이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확립이 되고 네. 일사불란하게 내년 총선까지 갈까?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의원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분당의 촉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친노와 비노 간에 소위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판사판으로 서로 이게 싸움을 벌이는 것은 네.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네. 불행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혁신안을 보면서 친노가 드디어 분화되는구나. 여태까지 범친노였어요. 범친노고 이걸 범친노계에 보면 뭐 정세균, 그다음에 이해찬, 문희상 다 범친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문재인의 뉴파티 프로젝트를 갖다 드라이브 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 네 번에서 거의 5년을 다 채웁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었던 비서관 행정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무현 사람이긴 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사람들입니다. 친문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번에 당장 보면 이해찬 그동안 보면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인큐베이팅 해줬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 딱 칼 들여야 되잖아요. 최인호 혁신위원이 당신 물러가라. 이선 후퇴하라. 저 7선 도전하지 마라. 6선에서 끝내라. 그 당신이 나가면서 흔한 얘기 신노옹계론이라고 그러더군요. 이런저런 골치 아픈 원로들 다 끌어안고 저 갖다가 저 진주난강에 뛰어내리듯이 내려라. 2주 전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얘기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내년에 출마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상태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 수석의 행정관이었던 최인호 지금 혁신위원이 이제 부산분입니다만 보면 이해찬을 갖다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그동안 범친노들 해서 옛날 주로 범친노라는 게 DJ가 발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해찬도 마찬가지고 문희상도 마찬가지고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동안 많이 도움받았다. 이제 우리도 클 만큼 컸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좀 원로들 쉬시고 그다음에 골치 아픈 분들도 쉬시고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130석을 못 차지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배지를 좀 달아야겠다. 우리 뭐 예를 들어 호남 민심이 좀 동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배지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2017년 정권 재탈환하지 않으면 어떠냐. 국회의원 해볼 만하더라. 국회의원 해보니까 121석만 있으면은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요. 있다. 안 그러고서는 호남을 이렇게 홀대할 리가 없어요.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재밌는 것이 지금 최근의 사태에서 정세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재하려고 범죄 친노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의 친노에 가까이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영화를 누린 분이에요. 그렇게 나쁘게 이제 표현하다면 반대로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친노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후원 세력으로. 그렇죠. 그동안 해왔고 최근에 이제 4.19 재보선 이후에 그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 손을 잡았던 것이 역시 정세균교입니다. 정세균교회는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네. 호남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노인 문재인 대표와 연합전선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신당이 안 생기고 수습이 되면 좋겠는데 보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세균 대표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년 종로에서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여권에서는 거기에 뭐 오세훈 전 시장 나온다고 그러지 뭐 박진 뭐 전 의원 나름대로 이런 명망가들이 그렇죠. 거기서 지금 한다고 그러니 정세균 대표도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각자의 살 길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안 되겠구나. 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당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정세균 의원은 천정배 의원도 만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든지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네. 차원에서 지금 소위 이제 뭐 연석회의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현실적인 위기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정세균 의원이 좀 거리를 두기를 하니까 최인호 이제 아까 비서관 했던 저 부산에서 이제 내년 출마할 사람 아닙니까? 혁신위원으로 있는데 이해찬 그 네. 의원을 물러나가라 출마하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원래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내년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의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과 같이 네. 물러나가자 이런 역할을 하겠다. 또 86그룹도 일부 그렇죠. 나가자. 뭐 이런 그런 게 얘기가 있었죠. 있었고 네. 한데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이해찬 의원 쪽은 지금 사실 친노 패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네. 한명숙 의원이고 또 한 분은 이해찬 의원인데 이해찬 의원을 사실 친노 패권의 어떤 상징적이기 때문에 네. 저 그만둬라. 그러면 소위 비노에서 자꾸 주장하는 친노 패권에 대한 이거 우리 해체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할 명분을 만든 얻는 것 측면도 아니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제스처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